회장님,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민서,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이걸 들고 와? 제가 알아야 했던 건 단 하나예요. 이 회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넌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아버지의 친구라는 이유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유라, 너도 날 배신하는 거냐? 내가 너 가족을 어떻게 도왔는지 잊었어? 도운 게 아니라 억눌렀죠. 이제 저도 숨지 않겠습니다. 회장 아들이란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사원으로 입사한 남자, 그리고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창립 멤버라는 권위 아래 숨어있던 거대한 비밀. 모든 진실은 그들의 무표정한 눈빛 뒤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충돌,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놀라운 반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이 담긴 서사로 보답드릴게요. 그날 서울 중구 한복판 17층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평범한 근무복 차림으로 입사한 한 남자. 서류 한 장을 손에 쥔 채 낯선 시선 속을 뚫고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남자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첫 주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신입 교육을 성실히 받고 잔심부름까지 마다하지 않는 자세에 오히려 몇몇 동료들은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창립 멤버로 알려진 병수 씨는 달랐다. 단 한 번도 민석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항상 냉소적이었다. 그저 또 한 명의 예의 없어 보이는 신입이라 여긴 듯했다. 민석 씨는 묵묵히 견뎠다. 굳이 자신을 드러낼 생각도, 억울함을 토로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사 첫날부터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락된 보고서, 사라진 계정 기록, 설명되지 않는 지출 항목들. 평범한 사원이면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그에겐 도무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병수 씨, 회사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 직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사장님보다 무서운 분이라며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존재였다. 하지만 민석 씨의 눈에는 그 인물이 감춰온 가면 뒤의 실루엣이 조금씩 일그러져 보이고 있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석 씨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서울 중구 본사 17층, 회색 계열의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민석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사무실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여느 대기업과 다를 바 없는 풍경. 회의실 안에서는 끊임없이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고 복도에는 회의 자료를 든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다. 하지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민석 씨는 29. 해외 유학을 마친 후 곧바로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책상 위에서 배운 경영학보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든 현실의 조직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일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아버지조차 이 선택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민석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 회사를 이해하고 싶었다. 출근 첫날부터 마주한 병수 씨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싸늘했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동지였던 아버지의 친구이자 회사의 창립 멤버. 사람들은 병수 씨를 입사일기 전설로 불렀다. 누구도 그에게 반박하지 않았고 그의 말은 곧 지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민석 씨에게만 유독 까칠하고 불필요할 정도로 냉담했다. 자네, 이런 것도 모르나?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올려?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섞여 있었고 업무 지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억지스러운 오류를 잡아냈다. 그가 시킨 일 대부분은 시스템상 필요 없는 잡무들이었고 일부는 다른 직원들이 처리한 걸 다시 뒤엎는 수준이었다. 겉으론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민석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아니, 배척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냉대보다 더 이상했던 건 병수 씨 주변에서 반복되는 재무상 불일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였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상을 관찰한 결과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외부 계약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정 업체 이름, 승인되지 않은 파일이 프린터에 남겨진 채 누군가에 의해 급히 폐기되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밀로 분류된 보고서가 병수 씨의 개인 이메일로 복사되어 저장되는 정황까지. 민석 씨는 이 이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건 지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보가 부족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평소 병수 씨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는 유라 씨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유라 씨는 재무기획팀 소속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선배였다. 목소리는 늘 조용했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드물었다. 하지만 문서 관리와 기한 문서 흐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른 사람이었다. 병수 씨가 자주 그녀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그녀 또한 말없이 처리해주곤 했다. 겉보기엔 수능처럼 보였지만 민석 씨의 눈에는 무언가 어긋난 인내처럼 느껴졌다. 커피를 타다 마주친 어느 날 민석 씨는 일부러 대화를 걸었다. 무겁지 않게 자연스럽게. 요즘 재무팀 진짜 바쁘죠? 기한 보고서 처리만 해도 정신없겠어요. 그 말에 유라 씨는 짧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 안에는 어딘가 고단함과 무언의 신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더욱 세심히 유라 씨의 움직임을 살폈다. 퇴근 후에도 혼자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날이 많았고 때때로 프린터 앞에서 서성이다 찢어진 문서를 가방에 숨기듯 챙기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그는 확신했다. 유라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로 다그칠 수는 없었다. 협박당할 수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병수 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민석 씨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점심시간에 우연을 가장의 옆에 앉고 회의 후에 자료 정리를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유라 씨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그의 질문에 짧게나마 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유라 씨의 입에서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혹시 왜 그렇게 자주 병수 부장님 자료를 들여다봐요? 예리한 질문이었다. 민석 씨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 회사에 뭔가 잘못된 흐름이 있다는 걸 느껴서요. 그 순간 유라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 하나라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사무실의 형광등은 절반만이 켜져 있었고 복도에는 청소 직원의 카트가 조용히 지나갔다. 민석 씨는 사무실 끝 창가에 앉아 유라 씨가 건넨 서류들을 조용히 펼쳐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회계 보고서인 척 위장되어 있었지만 세부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상한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특정 계정 코드 아래 반복적으로 기재된 거래처, 그리고 원가와 납품가 사이의 간극. 명백히 누군가를 위한 조작이었다. 유라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창백했고 때때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과 공포가 혼재된 그 표정 속에서 민석 씨는 오래도록 숨겨왔던 그녀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처음엔 그냥 실수겠거니 했어요. 근데 반복되더라고요. 해명도 안 되고 질문할 수도 없고. 유라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병수 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온 협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하청업체가 병수 씨의 입김 하나로 계약을 잃었고 동생의 유학 지원금까지 끊겼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병수 씨는 유라 씨가 입을 열 경우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들었다. 그 협박은 노골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도 정교했고 무력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유라 씨는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서 회사 자금이 빼돌려지는 걸 묵묵히 바라보며 버텼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그녀는 그저 살아남는 법만을 택해온 것이다. 근데 민석 씨가 계속 묻더라고요. 계속 그 눈으로. 유라 씨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수많은 조명이 도심의 윤곽을 밝히고 있었고 그 어딘가엔 여전히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 중 하나였고 동시에 이 구조 안에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다. 민석 씨는 잠시 말을 아꼈다. 유라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왔는지 그 복잡한 감정을 헤아리는 데엔 말보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 회사를 지킬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 한 문장은 구호도 설득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한 제안이었다. 함께 하겠다는 묵묵한 의지. 유라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다시 서류를 펴들었다. 그건 작지만 명확한 대답이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저히 계획된 조사의 시작이었다. 먼저 병수 씨가 자주 이용하는 사내 서버 기록을 복구했다. 과거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민석 씨는 전산팀의 자료 백업 구조를 이미 파악해 두고 있었다. 매일 트래픽을 분석하고 파일명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명과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했다. 유라 씨는 병수 씨의 서명을 대신 찍었던 과거의 문서를 추적했고 한 장 한 장 진봉과 대조하며 오류를 찾아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래전 협력업체와의 통화 기록 중 일부를 사내 통신망에서 복원했다.
목소리는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이건 회장님 승인 없이 진행하는 건데 말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민석 씨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회계 조작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였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USB에 담았다. 퇴근 후 조용한 밤 회장실에 불이 꺼지기 전 민석 씨는 손에 그 파일을 쥐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에게도 이 순간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민석 씨는 조용히 USB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그냥 회계 보고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연 회장의 눈은 점점 굳어졌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입술이 굳게 다물렸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류를 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말이 없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명패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김영도 회장.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고개를 든 아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로 향하는 걸음은 묵직했고 민석 씨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병수 씨는 경영진 긴급회의에 소환되었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침 사무실 복도는 유난히 정숙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어깨를 움츠린 채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자마자 내부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이 번졌다. 평소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던 병수 씨는 어느 때보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 속 증거 자료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담긴 계약서, 조작된 계좌 흐름, 직원들 간의 녹취록. 시간이 흐를수록 회장의 눈빛은 점점 무표정해졌고 병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발끝을 조이며 숨을 삼켰다. 처음엔 무표정으로 버티던 그의 얼굴도 결국 화면 속에 떠오른 마지막 자료 앞에서 일그러졌다. 그 화면에는 지난해 특정 협력사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장 명의의 정결권 없이 이루어진 다수의 계좌 이체 내역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 모든 업무의 중심에 병수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 병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반박도 없었다. 오직 고개를 끄덕이는 그 동작만이 침묵을 뚫고 흘러나왔다. 회사의 창립부터 함께해온 사람이자 가장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친구가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회장의 눈가에는 말없이 주름이 깊어졌고 가슴 속 깊은 허탈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날 오후 전 직원에게 공식 공지가 전달되었다. 병수 씨는 윤리 위반 및 회사 자산 유용으로 인한 파면 조치를 받았고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사내를 넘어 업계로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으며 누군가는 이제야 밝혀졌다는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공지문 말미엔 한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진짜 후계자는 책임질 줄 아는 자다. 회장의 서명이 담긴 그 문장은 단호했고 동시에 명백한 선언이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석 씨는 회장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이름, 더 이상 위장할 필요 없는 얼굴. 하지만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가장 먼저 동료들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닌 민석 씨였다. 임직원들을 모은 간단한 회의 자리.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 신분을 숨겼던 건 회사 안에서 진짜 문제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순간 사무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서서히 일어나는 존중의 기류가 감돌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뼉을 쳤다. 그 박수는 천천히 점차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한 사람, 유라 씨가 조용히 민석 씨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오랜 시간의 침묵 끝에서 마주한 안도의 감정이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민석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다짐이자 감사의 인사였다. 그 후 몇 달 회사는 격동의 변화를 겪었다. 모든 회계 시스템이 외부 기관의 감독 아래 놓였고 고위직 인사 검증은 더 철저해졌다. 익명 제보 시스템도 재정비되어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회식 문화부터 성과 평가 방식까지 하나하나 민석 씨는 직접 발을 들여 바꾸어 나갔다. 놀랍게도 그는 늘 현장에 있었다. 회의실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고객 민원 파악부터 협력사 간담회까지 직접 챙겼다. 예전 그가 인턴 사원으로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장의 무게, 눈빛 하나에 담긴 피로, 말없이 견뎌온 직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민석 씨에게 조용히 한마디만을 남겼다. 이제야 내가 물려줄 수 있겠다. 자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했구나. 민석 씨는 말없이 웃었다. 마음이란 단어 앞에서 더 이상 직책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회사를 새롭게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묻고 들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서보다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진짜 경영이란 무엇인지, 진짜 리더란 누구여야 하는지를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민석 씨를 더 이상 회장 아들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저 책임지는 사람이라 불렀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회사를 떠났던 병수 씨의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 묵직했던 가죽 소파와 오래된 수집품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자 그 공간엔 묘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오랜 시간 조직의 핵처럼 존재했던 한 사람의 흔적은 그렇게 빠르게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존경과 실망,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결들이 민석 씨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속도를 내세우지 않았다. 후계자라는 이름 앞에서 무게를 느끼되 그것에 눌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회계 뒤편의 숫자 하나, 현장 직원의 한숨 한 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어느새 회사를 둘러싼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숨죽이며 서로를 살피던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간단한 안부 인사가 오갔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엔 낯선 여유가 스며들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말투였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개선안을 제안하고 문제를 토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하고 진심이었다. 몇 주 전 유라 씨는 처음으로 사내 토론회에 참가했다. 팀별로 구성된 발표 세션에서 그녀는 투명성과 심리적 안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용히 발표했다. PPT 슬라이드에는 별다른 디자인도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도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엔 몇 년간 입을 다물고 살아온 사람의 용기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마친 뒤 회의실엔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민석 씨는 맨 뒤에서 그 박수를 가장 오래 보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의 방에 조용히 앉은 민석 씨는 아버지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말이 없던 아버지가 문득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몰랐다. 병수가 그렇게 변해 있을 줄은. 처음엔 참 좋은 친구였는데 세월이 그 사람을, 아니 우리 모두를 변하게 만든 거겠지. 민석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판단도 변명도 담지 않은 대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자 사이에서 처음으로 공유된 침묵의 이해였다. 며칠 뒤 회장은 정식으로 사임을 발표했고 민석 씨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회사의 많은 사람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미 그는 한 명의 리더로서 행동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왔기 때문이다. 취임식 날 민석 씨는 특별한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단 한 문장만을 천천히 읊었다. 회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짧은 말은 곧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문장이 되었다. 그 후로도 민석 씨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예산 문제, 인력 구조 조정, 외부 감사의 압박. 하지만 그는 늘 정직하게 맞섰고 실수 앞에서도 변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조직 전체와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유라 씨는 이제 사내 감사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치밀하고 공정하게 시스템을 검토하는 그녀의 손길 덕분에 회사는 점점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해갔다. 동료들 사이에선 그녀를 조용한 정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어느 봄 민석 씨는 창립기념일 기념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그는 한 장의 종이도 없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땐 여러분처럼 제 옆자리 사람이 누군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조직이 이름이 아닌 사람을 기억하는 곳이 되었다는 걸.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없이 웃으며 손을 잡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민석 씨를 권위로 대하지 않았다. 존중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회사는 더 이상 불신과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진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회사를 나서는 민석 씨의 그림자가 유리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오랜 하루였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로보단 잔잔한 평온이 마음에 감돌았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져가던 그때 복도 한켠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유라 씨였다. 두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무언가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민석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라 씨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다. 그때 도움받았던 날, 이건 그날로부터 딱 1년 된 날이에요.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다이어리가 한 권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기록이 기억이 되는 순간들이라는 문구가 조심스레 적혀 있었다. 매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오늘은 병수 부장 없이 처음으로 팀 회의를 했다. 회의가 조용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다. 민석 씨가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 말해줘서. 그런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민석 씨는 묵묵히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꼭 감싸쥐고 말했다. 기록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둘 사이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이해가 피어났다. 함께 겪어온 시간, 서로의 마음을 지탱해준 작은 순간들이 한 권의 책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사내 전자 게시판에는 민석 씨가 직접 쓴 짧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가 만든 회사는 더 이상 두려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누구의 손을 잡는지가 이 조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신뢰합니다. 그 글은 사내 게시판에서 유례없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마다 처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같은 반응이 달렸다. 가장 마지막 댓글은 익명의 직원이 남긴 것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이젠 남고 싶어졌다. 민석 씨는 댓글을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여기 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였을 그날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석 씨는 그 시작을 지켜보며 오늘도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열었다. 누구보다 먼저 사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사를 세우는 진짜 리더의 하루가 또 그렇게 시작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십이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 책임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묵묵한 행동, 단 한 번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믿어준 또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민석 씨는 특권을 버리고 사람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라 씨는 공포를 견디고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죠.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리는 조용한 결심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후계자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조직의 문화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더 깊고 더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